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5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구독자님들 꾸준히 들어와 주시고 계시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30.2만 명. 정말 계속 기쁩니다. 자, 어쨌든 영친이 여러분과 우리의 교감이 통했다, 터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잘해보도록.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박용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백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국방 외교 이슈 짚어보죠. 김종대 전 의원이 지난번에 우리 방송 나와서 하신 말씀이 딱 이겁니다. 국방부 장관 좀 있으면 경질된다. 지금 밑보였다. 일 처리 못하는 거다. 그랬더니 오늘 국방부 장관 경질설 나왔고요. 후임으로 신원식 국민의힘당 의원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축이 살아있네. 역시 우리 대통령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딱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장관 교체 검토, 후임 신원식 유력. 아이고 모르겠어요. 신원식 의원은 말 함부로 하더만요.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VIP께서 원하시는 발언을 많이 해주시나 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김종대 전 의원 지금 이번에 천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경찰 발표 이후에 2명 면죄부 받고, 김어준 씨 불송치되고, 또 최초로 이걸 보도했던 기자 1명은 불송치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송치됩니다. 앞으로 길이 험난한데 우리가 잘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슈 화합 시간에는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서 3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안내드립니다. 이름에서 손편지 100일장. 이거 나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봐 사실 제가 좀 걱정해요. 이게 잘 될지. 누가 이런 올드한 이벤트를 생각해냈을까요? 근데 우리가 좀 올드하긴 해요. 그래서 이 이벤트의 제목은 경이로운 영심. 경이로운 영심. 손편지 100일장이고요. 경이로운 영심입니다. 자, 저 편지 막 옛날에 해외에서 보내고 우리 아버지 어디 사우디 갔을 때 받았던 그런 편지 같이 생겼죠? 자, 손편지 100일장, 경이로운 영심. 그러니까 영친이들의 마음이 저렇게 경이롭게 예쁘다, 너무 좋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저 편지만 보더라도 막 마음이 설렙니다. 너무 귀찮아서 혹시 편지 한 개 보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무 슬프겠죠? 여러분들 뉴스인사이다 앞으로 손편지나 그림 엽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주소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주소 해서 보내주시고요. 옛날 라디오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또 이렇게 많이 사진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주제는 자유롭습니다. 뉴스인사이다에 대한 시청평, 바라는 점, 진행자에게 하고 싶은 말, 개인적인 사연, 시국에 대한 주장 등등 제한이 너무너무 주제가 제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연애 편지도 좋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좋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지난주 벌써 열흘 됐네요.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연세가 많으신데 골반골절이 그냥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열흘 내내 지금 누워 계시고 병원에.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게 잘못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것만 기억나고. 우리 엄마 혼자 아빠 없다고 막 신경질 내는 거 보면서 내가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그런 얘기 한번 나눠봐도 좋습니다. 시국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좋습니다. 자, 사연 뽑히신 분에게는요, 우리 뉴스마트 뉴스인사이다의 굿즈 만들었어요. 우리가 고급 메모지, 그립톡, 텀블러 등 어디에서도 팔지 않는 한정판 뉴스인사이다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제작진한테 많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작진이 별로 반응이 없으면 안 만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빨리 좀 많이 만들 수 있게 여러분이 많이 반응해 주세요. 손편지 및 그림 엽서는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엽서 보낼 곳 자막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눈이 안 보이네. 경이로운 영심.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우리 박 기자님이 읽어줘야 되는데 내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줘 보세요. 본인은 전 눈이 나쁘구나. 안 되는구나. 좀 크게 확대할 수 없어요? 저 주소를? 안 됩니다. 주소를 자막으로 한번 크게 넣어주시면 제가 좋겠고요. 이제 나옵니다. 반느니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9-10이네요. 맞죠? 379-10 이토마토 빌딩입니다. 이토마토 빌딩에
뉴스인사이다 팀으로 보내면 됩니다. 화면 나오죠?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9-10 이토마토 빌딩 3층. 마감일은요 2023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빨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석 전에 보내드리고 또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도 하고요. 또 저도 기뻐서 개인적으로 뭔가 좀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영준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 기자 처음에 막 버벅거렸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이게 머리에 든 건 너무 많고 방송 경험은 많이 없고 말은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머리하고 이 말 나가는 속도가 좀 안 맞아가지고 예, 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제가 원래 언어심리 전공이잖아요. 인지심리 중에서도. 그래가지고 이 말하는 속도하고 이 실수, 이 버블 슬립 플러스 이제 실수, 실언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나 이런 것도 공부했었거든요. 예전에. 물론 제 주로 쓰는 논문은 창의성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옛날에 약간 창의적이었다고 지금은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걸 보다 보면은 내가 저는 말을 진짜 빨리 하잖아요. 근데 남이 듣기 좋게 천천히 하면서 그 말을 설득력있게 설명하면서 이게 참 어렵구나. 근데 요즘에 아주 우리 박 기자님 그리고 이진아 기자님 참 잘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야 잘해라 잘해 이렇게 버벅거리냐 하지 말고 좀 칭찬해주면요 이분들이 칭찬을 먹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예. 혼내주는 대신에 칭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막는다면서 단 한 번의 가짜뉴스만 있어도 해당 언론사를 폐간시키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과방위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를 두고서 이제 고민정 의원이 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동관 위원장이랑 양측이 설전을 오가다가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해 대선 3일 전에 보도한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인터뷰에 대해 중대범죄이자 국기문란, 가짜뉴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다른 가짜뉴스 사례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병풍, 2007년 대선 때 BBK를 언급하면서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으로 대선관을 엎으려는 기도는 단순히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정치 문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는 검찰은 2021년 9월 15일 보도됐던 9월 15일 이뤄졌던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의 요청으로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김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인터뷰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게 핵심인데요. 신 전 위원장은 해당 인터뷰 음성 파일을 뉴스타파에 넘겼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라고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이제 고민정 의원이 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이 어떻게 가짜뉴스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가짜뉴스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또 지난 선거 당시에 장모는 이런 한 푼도 받은 적 없다라고 하지 않았냐. 당시 팩트체크도 없이 보도한 언론사도 방통위가 다 조사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뉴스타파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뉴스타파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검찰총장 할 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 당시에
윤석열 총장하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하고 그다음에 이남석 변호사를 연결시켜 주면서 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터뜨렸던 그런 매체죠. 이 뉴스타파에서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뭐 다른 사람들 뭐 그 여야를 막론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맞는지 팩트 체크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요. 지난번에 김만배 씨 녹취록이 터졌을 때에도 그 김만배 씨 녹취록 관련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검증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세금 바로 세우기인가? 세금 바로 쓰기 이런 쪽하고 연결해가지고 실제 특활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다 제대로 이제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타파에서 나오는 이 뉴스들이 사실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용감하긴 하고 잘하긴 하는데 이거 과연 탄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군요.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해 대선 3일 전에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사실 몸통이다라는 식의 인터뷰한 것을 이제 내보냈단 말이죠. 이거 가짜뉴스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노조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 플러스, 커피를 타주더라.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다. 그래서 나는 해결됐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가짜뉴스다. 괜히 지금 이 대통령을 엮어보려고 치사하게 나오는 거다. 이러면서 지금 공세를 아주 세게 나오고 있어요. 과연. 자, 그러면 이게 가짜뉴스라고 하려면 그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이거를 뭐 앞서 있었던 뭐 병풍이라든지 그냥 BBK랑 무조건 같은 선상으로 놓으면서 수가 없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죠. 이게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느냐 말이에요. 확인이 안 됐는데 딱 일단 그 기사 제목이 가짜뉴스라고 그래요. 김만배 가짜뉴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이렇게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때 했던 말은 거짓말인데 이거를 무분별하게 보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말한 거는 있잖아요. 육성으로 그 말한 거는 조작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서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내보냈다고 해서 이 인터뷰하는 이 매체가 가짜뉴스를 내보낸 겁니까? 만약에 가짜라면 김만배가 거짓말한 거지. 근데 김만배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김만배가 말한 그 육성이 그대로 있으면 그건 그대로 내보내면 그 인터넷 매체가 왜 혼을 나야 되죠? 뭐가 문제였죠? 이게 지금 뭘 짚어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자꾸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정권, 특히 이동관 씨의 아주 주특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짜뉴스일 수가 있다. 저는 가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김만배 씨의 인터뷰가 저는 가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김만배가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라면 김만배 인터뷰, 가짜일 수 있는 인터뷰, 거짓말일 수 있는 김만배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낸 뭐 뉴스타파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무조건 지금 정권에 안 좋은 말 하면 다 가짜뉴스를 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겠다? 이게 지금 언론의 입을 다 틀어막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래요? 이걸 가짜뉴스라고 어떤 기준으로 재단할 거냐도 일단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설사 그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응당하는 책임을 지어야 하면 되는 거지 폐간을 한다는 거는 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원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그 언론과 관련된 법 개정하자 그랬었잖아요. 언론법. 그게 바로 이렇게 한두 개 가짜뉴스 만들면은 5억까지 뭐 변상해주는 그 제도였었잖아요. 그거를 그때 안 한 쪽이 여기에요, 국민의힘.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뭡니까 도대체가. 자, 검찰은 일단 김만배 씨 말 자체를 거짓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 요청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 대가로 김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본다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 씨가 왜 대통령 그 당시 실세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욕을 박아주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돈까지 줍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해당 인터뷰에서 김 씨는 이런 말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이과장이던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영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 그 얘기가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그 얘기를 해서 뉴스타파를 넘기는 그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에 1억 6,500만 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내가 보기엔 부가세에 1,500만 원 붙여가지고 1억 6,500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래야 될 이유가 뭐였는지. 그 당시에 김만배 씨가 줄을 탔어야죠. 오히려 타려면 이쪽이 될지 저쪽이 될지 모르잖아요. 대선에서. 그리고 그 당시 여론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가 훨씬 나왔단 말이에요. 김만배 씨가 왜 1억 6,500만이나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본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도 뻔히 아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자, 고미정 의원이 아니 그렇다면은 뭐 기존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고민정 의원하고 이동관 씨가 이동관 위원장이 호칭 문제를 두고 또 막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이동관 씨 그러면 안 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아유, 자 이게 진짜 본질은 어디 가고 이상한 거 가지고 싸웠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동관 위원장 계속해서 KBS, MBC 전부 다 민노총 소속이라고 화내는 거죠. 이거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지원 사격을 나섰는데요. 이제 네. 윤영찬 의원이 편파, 노영방송 등 정치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방통위원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기관의 장관급 장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KBS는 50%, MBC는 80%가 민주노총 소속이고 게이트 키핑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하는데 이게 노영방송이지 뭐냐 이게. 그리고 실질적 진실을 얘기한 걸 자기는 정치적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니까 이제 커지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화내다가 결국에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국회를 갔어요. 국회를 갔더니 9시 반부터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앞에서 이렇게 딱 단식 농성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더라고요. 기자들이 쫙 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 얘기하고,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하고 장경태 의원은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박찬대 의원이라든가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송갑석 의원까지 전부 다 발언들을 하시고, 맨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고민정 의원은 과방위 때문에 갔어요, 먼저. 그 가서 아마 이동관 위원장이랑 바로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이제 설전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민주당 대표 5일째 단식하니까는 완전히 온몸이 다 이제 망가지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분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기운도 없고. 그리고 악수를 못 해요. 악수를 하려고 손을 닿잖아요. 손끝이 닿으면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꿋꿋하게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그 서희초 선생님들 집회하는 거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도하게 정권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 하면서 좀 우리 말 좀 들어줘라.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관 위원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당은 더 야당하고 협치 안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더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한다고 저 사람들이 꿈쩍할 게 아닌데 저러다 몸이 상하면 큰일 나니까. 어쨌든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홍범도 얘기를 또 필두로 해서, 근데 그 전부터 조금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페이스북에 한마디씩 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대통령실에서 뭐라 하죠.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계속 소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나서지 말라고까지 발언하면서 직접적인 저격을 했습니다. 네.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의 갈등은 집권 2년차까지 계속되면서 내년 총선도 전현직 대통령의 대리전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심해요. 일단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정부에서는 뭐든지 전 정권 문재인 정부 탓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정권씨를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엄마 찾아 산말리처럼. 근데 나타나질 않았는데 이제 전 정권씨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왔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그동안에 찾더니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찾았는데 왜 지금 나타나니?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나오냐? 왜 나오냐? 너 저기 숨어 있어야 되는데. 전 정권 찾더니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때요? 자, 문재인 대통령 사실 그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너무 검찰권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이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나라의 어르신으로서 너무 심합니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그래도 SNS에 이제 한두 가지씩 올리니까 도저히 못 참고 나왔나 보다. 그랬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좀 해라 이런 얘기 한번 했었고,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인가요? 야,
조용히 있게 만들어줘야지 조용히 있지.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했었었는데. 자,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SNS를 했어요. 왜? 홍범도 장군 때문에.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겠죠? 뭐라고 한 겁니까?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불가피했던 소련과 협력을 이유로 독립전쟁 위협을 폄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남루하고 편협한 나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1927년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을 흉상철거 주된 이유로 든 점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지난달 27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시절 육군사관학교에 흉상이 세워졌고 카자흐스탄에 있던 유해가 고국당을 밟아 현충원에 봉환됐습니다. 그만큼 외부 활동을 자제했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 기쁘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윤재인이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번에 호적도 만들어주고 다 해준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건 정말 내가 봤을 때 너무 심해요. 이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모욕을 주려고 그럼 모셔온 거냐? 그렇잖아요. 지금 모셔와놓고 공산주의 활동했다고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지금 공격하는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려면 왜 모셔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1920년대 공산당의 이념은 지금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 공산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지. 공산당이 자기네 그 독재 체제를 강구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뿐이지, 지금 누가 공산당을 추종하고 있어요? 사회주의 그 사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상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만 1920년대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공산주의로서의 일 열심히 했었던 거,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를 누가 해방시켜줬어요? 물론 미국이 와가지고 핵 떨어뜨렸지만은 그때 연합군으로 다 들어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도움을 청했다고. 우리가 어디다 도움 청합니까? 그렇게 도움 청했다고. 공산주의 활동했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려면 뭐 하려고 그분을 그렇게 모셔와요? 아주 창피 주려고 모셔와요? 정말 지하에서 그분들이 아주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발딱 일어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후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지금 서로 간에 얘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는 좀 옳지 않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런 보통 또 좀 뒤로 물러서실까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좀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 문 전 대통령이 자기 보고 뭐라 하냐, 이렇게 나서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가 최근 부쩍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잼버리 때, 그리고 또 이제 오염수 방류 때, 그리고 이번에 2번 해가지고 한 달 새에 모두 4번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또 이게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예전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상황에 맞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래서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자기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구도로 나오니까 그럼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 문재인 구도로 치러지는 거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재명 대표 단식에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고생하신다고. 자, 어쨌든 앞으로 좀 제발 좀 안 싸우고 좀 한 목소리로 좀 다 갔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입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뒤에 강요 토시에서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연합뉴스 2023년 9월 1일자 4시 5분, 16시 5분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틀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즉 31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단식을 시작을 해서 9월 1일 되는 그 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격려를 했다는 건데요. 이 대표가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윤건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정을 지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에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견뎌내겠습니다. 더 이상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정권의 폭주와 퇴행이 너무나 심해서 최소한의 질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형국이니 국민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두 분 다 민주당을 대표하고 대표하셨던 큰 정치인입니다. 두 분이 현 정부에 대한 어려움과 걱정스러움을 공감하고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걱정하는 게 우리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죠.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 현안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을 보면 된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있는 일이고요. 근데 진짜 어제 제가 5일째 되는 날 가봤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몸에 이렇게 손이 좀 닿으면 막 찌릿찌릿해서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접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더라도 알아는 듣는데 이 말을 하기가 힘들대요. 이렇게 소리 내는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전현직 민주당의 대표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말하죠. 민주당 당대표가 왜 지금 단식하냐. 단식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냐. 왜 그런 방법밖에 못 쓰냐. 근데 저는 이상민 의원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도대체 뭘 했다고 맨날 하는 거 마다마다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있느냐. 다른 거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는 걸 해봐라. 당신이 당대표였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느냐. 그냥 기어 들어가가지고 당신이 다 옳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상민 의원 제발 말로만 떠들지 말고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든지 대표가 뭘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맨날 딴지 걸고 깐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하지 말고 진짜 본인이 그럼 할 수 있는 걸 하든지 못하겠으면 입을 다물든지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내부적으로 총질하고 자꾸 이간질시키는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왜? 그분은 원로잖아요. 민주당의 원로. 지금 사선 의원 아닙니까? 왜 본인이 할 역할을 안 하고 옆에서 남의 당의 사람이 와가지고 깐죽거리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려면 방송 왜 나갑니까? 방송 나가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본인이 보여주는 거지. 이거는 뭐 계속 자기네 당에 분란을 일으킬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건 내부적으로 얘기해서 정리를 하고 풀어야지. 외부에다 대고 그런 소리 스피커처럼 얘기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그지 같다, 창피하다, 내가 민주당 이게 싫다, 난 나가고 싶다 이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민주당 나갈 것도 아니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난 그런 말 하는 사람 몇 명, 그동안 조용히 있었는데 몇 명들 그만 좀 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상민 의원 그만하세요 진짜. 여기까지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김종대 의원을 모셔놓고 이러고 있네요. 자, 최근 국방과 외교 분야 이슈들이 계속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모셨는데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아침에 서두가 길었습니다. 글쎄 그냥 또 그렇게 한번 확 질러놔야 뭐 이해합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지난주에 우리 김종대 의원 나오셔가지고 이 해병대 수사반복 논란 얘기하면서 팩트를 알려주시니까 네. 와 우리 조회수가 엄청났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가는 데마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조회수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30만이 이렇게 금방 돼버린 거예요, 이번 아, 주에. 그렇구나. 원래 지난주에 될 게 아니었는데, 네. 이 조회수는 정말 너무너무 제가 아이, 좀 경이로운. 50만 갑시다. 아, 그래야죠. 빨리 오시면 네. 가죠. 예. 왜냐면 우리 김종대 의원이 했던 게 6일 전에 나온 그런 그 뉴스였는데, 네. 오셔서 한 말이 50만이 넘었어요, 조회수가.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자, 해병대사 번복 논란 얘기하면서 그때 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흰남노 태풍 흰남노 나왔을 때 네. 대통령에게 기쁨을 주었던 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일이 벌어진 거다. 이제 이게 그 당시 말의 취지였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제 민주당 그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회의하는 데 갔더니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네. 이렇게 그 판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설명을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내가 찍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한테 제가 넘겨주면서 예. 그거 좀 보여달라 그랬는데 혹시 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안 했어요? 내가 어제 그렇게 고생해서 찍었는데 어이가 없네 이분들이 진짜 네. 손발이 안 맞네. 어쨌든 그 서영교 의원이 팻말을 네. 2개나 들고서 와가지고 여기 봐라 임 사단장이 여기 뒤에 있다. 예. 대통령 옆에 있고 곤란할 때 뒤에서 해결해줬다. 아. 그런데 이 사람을 과실이 있다고 하니 화가 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글쎄 뭐 일단 제가 그 얘기는 좀 맥락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임성근 사단장과 네. 대통령하고의 특수 관계는 더 없을까? 그 수해 때 잘 보인 게 달까? 그렇죠, 그렇죠. 예, 또 뭐 MB 정부 때 청와대 근무한 거 요런 인연이 작용한 거는 왜 그 뒤에 더 구체화가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 보직 해임 시킨다는 거에 경로했다 그랬는데 경로할 일인가? 그러니까요. 예. 그게 왜 격려를 해요? 그러니까 야야 저 사단장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아? 뭐 말 한마디는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경로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연결해가지고 당신 똑바로 하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누굴 잘라 이러면서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은 누가 사단장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하고. 이거는 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아, 예. 뭐가 있을까요? 제가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예요 그게? 아이 그건 조금 이따 저기 우리 조금 오셔가지고 무르익어야지. 그럴까? 그거 제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딴 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들으셨죠? 예. 근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장갑차가 그 물살이 그날 세가지고 네. 5분을 못 견디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아무리 장정이라고 하지만 장정을 5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이 사람 당연히 휩쓸려 가죠. 근데 세 이제 명이 휩쓸렸어요. 3명이? 그래서 그 중에 3명? 3명은 구해진 거예요, 그러면? 아니, 4명이? 세 명이 휩쓸렸는데 네, 휩쓸렸는데. 둘은 구해지고 한 명이 둘은 못 구해지고, 돌아왔죠. 둘은 구해지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면 집단 참사날 뻔했어요. 못 구한 사람이 최상병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최상병은 본인이 빠진 게 아니라 앞에서 빠진 빠지니까 사람을 구해주려고 구해주려고 하다 자기가 빠진 거죠. 세상에. 근데 그때 카톡으로 그 임 사단장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미리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날 현장에 가서 지도까지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장이 현장 지휘관이에요. 그렇죠. 자꾸 직접 지휘에 책임 있는 사람, 현장 지휘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다음 나중에 현장 지휘란 말은 슬쩍 빠집니다. 그렇죠. 왜냐? 사단장이 현장에 왔었거든. 하루 전날. 그러니까 현장이란 말은 쓱 빼. 이것도 봐주기야.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 또 직접 지휘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1사단장은 빼라는 식으로 그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노골적이고 대담무쌍한 외압을 넣었다 이겁니다. 이게 뭐 저 한두 번이라야지 그러고 총 5번 정도 전화가 오고 네. 해병대 사령관이 부르고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해병대 사령관 방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외압받은 거예요. 24시간. 그러네. 근데도 외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도대체가 거짓말을 해도 좀 적당히 좀 해야지 그래. 뭐 대충 그 변명이라도 좀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그냥 아주 쌩까버리니까. 아니 박정훈 대령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박정훈이가 너무 아닌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박정훈이를 영장 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닌 말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언급한 거, 국방장관 언급한 거 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얘기가.
그리고 저 압력 넣은 적 없다. 이러니까 아니 모든 걸 박정원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을 끌어들인 거예요. 네. 해병대 사령관이 분명히 이첩 중단 지시를 했는데 어겼다. 네. 요렇게 하려고 군 검찰이 내려가가지고 네. 해병대 사령관한테 3번 압력 넣었습니까? 위증해달라고. 위증을 해달라고? 어머나. 아니 분명히 명령했는데 거기가 네. 어긴 거죠. 그런데 네. 해병대 사령관 명령한 적이 없는데 3번 압력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 검찰이 어디 가가지고 나쁜 짓 하잖아요. 네. 한두 시간 이내 다 셉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다 세요. 그리고 또 1시간 지나면 제 귀에 딱 들어와. 아. 어디 텔레그램 울리든가 뭐가 울려 하여간. 그래가지고 보면 또 삽질했구나. 계속 한 번 거짓말 하니까 2번, 그렇지. 2번 하니까 3번, 그렇지. 4번. 그러다 이제 뽀록 날 것 같으니까 급하잖아.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쫓아가서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명령 어기고 갔잖아요. 그래, 해병대 사령관 가만히 있어. 아, 왜 가만히 계셔요? 맞죠? 진술을 이렇게 하실 거죠? 그러면은 아니요. 한 적이 없는데. 이러고 국회 나와가지고 증언해버렸잖아. 해병대 사령관이. 그러니까. 임종덕 2차장이 나한테 전화했다. 아니 나는 깜짝 놀란 게 네. 참 의리가 있어요. 이게 다 해병대니까 되는 거고 따지고 보면은 그래요? 이거 다 홍범도 장군 유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군인 정신이 바로 쓴 거가서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요? 이게 나 홍범도 장군이 가르쳐 주신 그래요. 거예요. 아니 나는 깜짝 놀란 게 사실은 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군 판사는 무조건 밟습니다. 원래가. 네. 근데 이번에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된 거 봤잖아요. 네.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어딨냐. 얘가 어딜 도망가겠냐. 이랬잖아요. 네.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군은 일반 법원하고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렇죠. 자기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그냥 한단 말이죠. 근데 네. 너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보기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행사해가지고 이거 바로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군 검사하고 군 판사가 주로 같은 건물도 쓰고. 그럼요. 엄청 친해요, 자기네끼리.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 걔네들은. 재판할 때 아침에 싸우고 네. 오후에 같이 테니스 친다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변호인 측에서는 불안한 거야. 저 판사하고 검사가 한패인데. 맞아요. 그리고 판사가 힘이 제일 약해요. 군의 이 권력의 검사가 크기로 제일 보면 있어요, 검찰이. 방첩사가 제일 크고. 방첩사? 그다음에 이제 군 검찰, 군 검찰. 군사 경찰. 그다음에 군 판사가 제일 비리비리하고 경력도 짧고 계급도 낮아요. 대부분 소령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네. 그 군사 사건, 군사법원 사건은 변호사들이 정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니 그런데 예. 거기서 구속영장 48페이지가 되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시켰어. 이거는 대단하죠. 말입니다. 제가 올여름이 유난히 더웠는데 이 더위가 싹 가시더라고. 너무 시원했어요. 이게 완전히 청량감을 줘가지고 내 주말이 행복했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이 기쁨과 행복을 누렸는지 몰라. 이거 이제 그러면 조금 막 시킨 대로 안 하고 우리도 좀 할 말 하겠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아니 뜻을 그러니까 받으십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검찰단 빼고는 그 전부 다 박정원 편이야. 맞아요. 지금 해군 검사들 녹취록을 봐도 네. 잘 대비해라. 무서운 세상이다. 이거 최악의 없애면 안 상황에 된다. 대비하라. 그대로 남겨놔라. 이러고 있지.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관이 또 막아주고 있지. 거기에다가 군 판사까지 이제는 그러지. 그래가지고 대통령하고 국방장관 그 한 패 빼놓고는 전부 다 진실을 아니까 그래. 진실을 아니까. 이게 다들 분노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구속영장 청구하던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그때 그 동기생들하고 손잡고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팔강모 사나이 노래 부르고 이게 국민을 울렸어. 이게 지금 사태가 심상치가 않은 게 뭐냐면 모처럼 거기서 국민들이 군인다움, 남자다움, 이 또 마초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군인다움 이걸 보고 국민들이 가슴이 뭉클했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리고 그날 밤에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린 거거든요. 네. 이거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그러네요. 윤석열 정부의 균열을 가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니 저는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했을 때 네. 그 수많은 동료랑 이렇게 부하랑 상사랑 이런 분들이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딱 뭉쳐주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이 용산이나 저쪽에서는 이
분위기를 감지를 못하고 네. 내지는 분위기 감지했더라도 우리가 누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냥 계속해서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거기에다가 누르면 눌린 줄 밟힌다고 알고. 봤어요. 밟으면 밟힌다. 맞아요. 이렇게 봐서 박정훈을 잘못 본 거거든요. 잘못 본 거지. 굉장히 잘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까지 그냥 다 질러버리니까 뭐 네. 자기는 솔직하게 이제 구속되는 마당에. 그렇죠. 솔직히 말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했는데 지금 용산에서 그 뒤로 반응이 안 나와요. 나온 반응은 뭐냐? 국방장관 교체? 국방장관 교체, 안보실 2차장 교체, 2차장 교체. 국방비서관 교체. 임종대 국가안보실 2차장 교체, 네.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 근데 이게 웃긴 게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억울할 것 같아.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나서서 먼저 총대 맨 사람이에요. 근데 왜 총대 교체하죠? 일단은 그 수사 계획서를 달라 또 수사 자료를 달라고 했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국방비서관이 또 운영위에 출석해가지고 네. 조금 김영배 의원한테 말렸어요. 아, 처음에 안보실장은 회의 자체가 없었다 그랬는데 국방비서관이 무심코 회의 때 그렇게 보고 됐어요. 그러니까 말실수를 앞에서 안보실장이 회의 그 일정 밝힐 수 없다 그런 게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솔직했던 거지. 이러다 보니까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다는 게 나왔죠. 밝혀진 거예요. 7월 31일 날. 그거 제가 제일 처음에 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예. 그런데 나도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는지 확인은 못해 조마조마했거든. 근데 딱 보니까 예상하고 상상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나오더만요. 그대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현안 보고하다가 무지한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일사단장도 보호 못하고 뭐 했냐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군 관련 화를 내는 건 천파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또 해병대에 해준 거 아니야, 이 국방비서관이. 그러니까 쟤는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위에 임종득 2차장, 당신도 나가. 네. 그러니까 이게 군 정기 인사고 뭐 원래 3월부터 준비하던 인사라 그랬는데 개소리입니다. 임종득이란 사람은 네. 작년에 2차장으로 누가 있냐면은 신원호라는 육사 출신 장군이 하고 있었는데 네. 이자가 뭐가 좀 비리와 뭐 몇 가지 말썽이 나가지고 석 달 만에 잘려요.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 받고 나가 임명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임종덕이.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잘린다 이 얘기거든. 이게 어떻게 이전부터 준비한 인사입니까? 그렇죠. 급변 사태지. 그렇죠. 거기에다 국방비서관도 이거 뭐 정기 인사 때 대비해서 자르는 거라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경찰 인사, 외교부 인사, 군인 인사 그 공무원들 다 파견 나와 있는데 다 이제 10월이면 정기 인사인데 왜 한 명만 임기훈 한 명만 이걸 자르면서 이걸 정기 인사라 그래?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최수근 상병 네. 제대로 대처 못한 책임으로 그냥 집단 몰살 국방장관부터 해가지고 모조리 자르는 이게 지금 정권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갈 때까지 간 이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는 싸움이 안 되니까 지 새끼들부터 조져. 그래서 난 잘릴 거라고 처음부터 봤어요. 그래요? 그런데 국방장관 잘린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하루 만에 번복하고 확신 결재할 때 확신이 없었습니다. 네. 이 순간 찍힌 거예요. 그렇지. 그때 어. 그런 말 한 것부터 그때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이 순간부터가 그러니까 딱 대통령이 보기에는 네. 아니 좀 방어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지들 살 길만 찾네. 그렇지. 차관도 그래. 맞아요. 차관도 잘려요 이번에. 차관도? 어. 차관은 왜 잘못했죠? 압력 넣었다가 국회 안 나와서 됐어요. 압력 넣은 적 없다 그러면서. 신범철 말하는 거야? 신범철 그리고 차관? 거기는 총선에 출마할 거기 때문에 그래. 겸사겸사인데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신범철은 이미 이걸로 이미 칼을 끝났어? 맞는 거고 이미 끝났어. 저 공천 받을지도 의심입니다. 그 지난번에 저는. 문자를 보냈네 안 보냈네 이름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그래서 자기 아니라 방어만 했잖아. 했잖아. 자기 방어만 그리고 했지.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구나. 이 국방부 이놈들은 다 그냥 장관이고 차관이고 뭐고 다 그냥
저기 조잡아야 돼요. 그러다 가지고 아주 청와대 안보실 차장하고 비코는 네. 이렇게 안보 라인이 통째로 날아간 적은 없습니다. 네. 국방 라인이 이 정권의 통째로 날아간 거 본 적 있어요? 난 처음 봐요. 없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국방부 장관이 후임으로 신원식 의원이 나온다는데요. 아 이제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대비되는 인물이 신원식 의원인데. 그분 지난번에 아주 적시적소에 안 좋은 말 많이 해주더만요. 예, 저기 최상병에 대해서는 아니 여러 명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다 보면 한 명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래가지고 염장을 그러니까요. 아주 염장을. 이상한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죽음을 갖고 조롱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소련 공산당이라고 문제 제기하면 육사에서 이거 철거 압력을 넣은 당사자가 바로 신원식 의원이고, 두고 보십시오. 신원식 의원 이제 오면은 홍범도 함 이름부터 바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원래 안 바꾼다 그랬는데. 이게 홍범도 함 내가 견장을 구해 왔어. 이거 좀 보여주세요. 해군 카메라 좀 해군 홍범도 함의 승조원들이 차는 견장. 좀 이거 봐도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아, 이게 홍범도 함에 네, 호랑이가 있네요. 예, 그렇죠. 호랑이가 있고 거기 홍범도라고 써 있어요. 홍범도라고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위에 써 있네. 내가 이거 아주 어제 어렵게 구했어. 누구한테 ROKS 홍범도라고 써 있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잠수함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으로 이거 줘요. 되게 그러면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이거 이제 쓰레기통으로 다 가. 이거 아이고. 애써서 만들어 가지고. 자, 육사가 결국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외부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한미 동맹 공원을 뭐 만든다, 다른 흉상도 옮기겠다, 뭐 이딴 했는데 이번에 이런 식이라면은 여운형 선생도 그렇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 전부 다 지금 초토화시키겠다. 아니 사회주의 계열이 아니라 광복군 독립군 자체를 네. 그거를 한미 동맹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자진, 지청천, 네. 이범석 장군도 딴 데로 옮기는 거거든요. 단지 육사 교정 안에 어딘가지 그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선 치우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동맹의 가치로 대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사의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육사가 광복군 독립군 전통을 절대 말 안 하는 학교거든. 네. 아예 그걸 부정하는 학교라고요. 네. 그러다가 흉상이 2021년에 5분의 흉상이 생긴 게 이게 육사 전체 유일한 독립군의 표시기자 기념물입니다. 그 안에 육사 박물관도 있고, 네. 화랑대 연구소도 있고, 얼마든지 이 조선 독립군, 대한 독립군, 광복군의 그걸 갖다가 계승할 만한 게 있을 법도 한데 거짓말 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움으로써 네. 여기에 이제 동맹의 가치로 대체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식민지의 어떤 그 독립의 위대한 어떤 정신 이것보다는 한미 동맹이야. 그다음에 육군 사관 학교의 뿌리가 1947년에 국방 경비대가 창설돼서 그게 국군의 모태가 되고 그 산하에 군사 영어 학교가 생겨요. 네. 미 군정 때니까. 그렇죠. 그게 육사의 뿌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무슨 영어 학원이 육사의 뿌리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동맹에 미치다 보면은 동맹을 절대시하고 거기에 미치다 보면 그런 창군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래서 광복회가 이제 독립군과 이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로 하자. 신흥무관 학교도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해서 해준 걸 이제 뒤집기가 시조가 되는 거죠. 뒤집기가. 아, 속상해 죽겠습니다. 아니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이회영 선생 신흥무관학교 이종찬 회장 쪽으로는 지지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대통령이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선포하면서 나라를 크게 갈라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민주당하고 민주노총 공산주의자고 나머진 다 공산주의 반대다.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가 들어갔는데 그렇죠. 막상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국민을 갈라치게 하려고 이 소동이 벌어진 건데 보수를 갈라치게 해버렸네.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있고 올드라이트가 있는데 네, 올드라이트는 독립정신을 존중하거든요. 네. 뉴라이트는 부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라이트윙이 그래서 새는 좌우로 날개 나는 거 저 좌측 날개는 전 민주당 같은 애들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른쪽 날개를 부러뜨렸네 이자가. 그래가지고 보수 갈라치기. 그래서 큰 갈라치기가 아니라 작은 갈라치기가 돼가지고 네. 있는 지편도
이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예, 그게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의 정권 비판이에요. 그렇군요. 그 아들도 나서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50년지기. 네. 거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태가 묘하게 흘러간 겁니다. 이게 보수 분열 책동이 돼버렸네. 오히려 반공산주의 투쟁이 아니라. 진짜요? 보수 분열로 나갈까요? 아 그렇죠. 아, 조선일보 보십시오. 지금 웬 홍범도 논란이냐. 네. 동아일보 보십시오. 맞습니다. 다 비판입니다. 자, 더 좀 나아가 보면 요즘에 문제 생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민중미술가 이목상 작가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위안부 추모 공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흉상, 대검찰청 앞에 있는 이준 열사 흉상,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전태일 열사 청계천에 있는 청계천에 있는 네, 제가 그런 그 앞에 것들을 자주 지금 갔는데.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분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받았다고 해서 이 작품들을 다 철거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뭡니까? 아니 네. 거기에 들어간 시민 성금이 얼마고 그러니까 우리 돈 얼마나 또 있는데. 세금이 얼마고 네. 그리고 그거 전태일상 같은 거 보면은 매년 그 노동절 때 거기서 집회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전태일상. 그래가지고 그 시민들이 다 모아서 성금 마련해가지고 세운 흉상이고 이게 지금 한두 개입니까 이게? 위안부는 또 어떻고? 그렇죠. 아 이걸 다 철거한다는데 아니 사람한테 어떤 도덕성 죄를 묻는 거 하고 이렇게 이미 다 시민 속에 뿌리 내린 공간을 다 철거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대체가 되고 등치가 별개를 봐야 됩니까 될 것 이게? 같은데. 네? 아, 저는 참 조금 이건 너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유, 모르겠어요. 2005년도 임 씨가 만들어서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 위에 설치한 전태일 열사 같은 거, 전태일 정신을 구현했다고 그러고 그냥 칭송을 많이 받았던 건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임 씨가 만든 작품 6점을 전부 철거한대요, 서울시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시가 뭐 또 방국가세력과의 이제 투쟁에 나온 그런가 건데.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싹 갈아엎겠다 이 얘기인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에 남아 있을 기념을 몇 개나 됩니까? 없어요. 과거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기념물 다 작가들 그러면 털어버리면은 반은 다 철거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따지자면은. 서울시가 철거를 결정한 작품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하는 그 기억의 터 조형물 2점이 있는데 그것도 좀 철거한다고 그랬더니 시민들이 야 내 돈 내놔 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반대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자,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반공만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주구장창. 네. 이게 내가 보기엔 좀 내부적으로 너무 힘들고 확장성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편이라도 좀 한번 열심히 결속시키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맥락은 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대선이 끝나고 일제히 외신이 한국 대선에 대해서 경악을 하는 보도를 내보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중에서 에릭 메버랜드라고 네. 랜드 연구소의 한국학 위원장이 쓴 글이 네, 네. 1년 반 전에 쓴 글인데 우리가 한국 대선에서 언론이 보지 못한 것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1년 반 전에 그 경고를 읽어보면은 섬뜩할 정도로 맞아요.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사회적 분열을 정치 무기화했다. 그렇지.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라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서 극우화되는 거지는 않을까. 외부의 관찰자의 시선에서는 이건 낯선 광경이 아니다. 이런 글을 쓰고 같은 글이 아시아 태평양재단, 그다음에 르몽드, 포린 폴리시, 워싱턴 포스트에 계속 나와요. 해외에서 다 이렇게 썼구나. 예, 그런데 한국 언론만 반응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1년 반 전에 외부 관찰자들의 그 경고음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고. 지금 보고 그러면은 있네. 바로 이걸 경고했다고요. 그런데 그대로 현실화됐거든요. 그렇죠. 단지 그런데 여성가족부 문제는 진척이 안 된 이유가 G7 정상회담, 나토 정상회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전부 여성의 권익 증진과 다 들어있죠. 사회 참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못 건드려 이제. 그치. 그러니까 이걸 서약하고 왔으니 그 다음이 반공산주의인데 이건 여성가족부보다 더 크게 갈라치자. 그 다음에 2030 남성들 공산주의 싫어하잖아. 그렇죠. 싫죠. 싫잖아. 우리도 싫어요. 우리도 싫어요. 공산주의. 멸공 그거 하자면.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선거 전략으로 크게 자기가 외연을 확장한다고 봤는데
이게 작아지는 의제라는 걸 인식을 전혀 못한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전 이러다 걱정되는 게 이현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네. 소녀상 철거가 목적이 아닐까요? 이러다가 소녀상까지 철거되는 거 아닐까요? 이러시는데. 아니,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있죠. 봅니다. 지금 예. 친일적 행동하는 걸 보면. 예. 그러니까 일단 무서워. 예상해 보는 건 이건데, 예. 이렇게 어떤 진보적 계열의 작가들 탄압이나 옛날에 그 월북 작가들 작품 해금된 것들 많아요. 네. 뭐 정지용 시인의 향수 이런 것들 국민가요로도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예컨대 어떤 그 좌익 계열의 작품들 도서관에서 앞으로 목록 만들어서 없앤다는 빼버린다든가, 거요? 예, 예. 그 벽초 홍명의 임꺽정 같은 작품, 네. 한국 문학의 보고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빼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진보적 색채가 나는 각종의 어떤 도서들,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생태라든가 이런 거 이제 나쁜 영향, 이거 이미 학부모들이 빼자고 이미 운동 벌어진 거고. 그래서 교육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 분야. 네. 예, 여기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와 투쟁. 뭐 본래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이 예술계에서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영화 또 작가들이 이제 칼을 맞았죠. 네. 예, 이게 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에서는 해군으로 불똥 튀는 거죠. 이 말씀드린 이 홍범도함 견장 이거 다 쓰레기통에 네. 이제 보내버려라. 이런 네, 것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네, 나타날 거예요. 맞습니다. 자, 아주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 30초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반년 넘게 경찰 수사에서 천공 수사가 지금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송치가 됐어요. 기소 의견으로. 근데 그중에 2명 빠졌죠. 김어준 씨하고 네, 한국일보 기자하고. 자, 빠진 사람들은 빠진 거고 우리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는 빨리 기소해서 재판으로 가자. 재판 가자? 예, 거 가서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CCTV 영상. 네네. 그거 증거 보전 신청하겠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한두 놈 나오는 게 아니다. 네. 뭐 천공인이 백재권 교수니 지극히 일보다. 그거 까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과연 될까 잘 모르겠네. 네. 협조가 될까. 자, 상환이님께서 또 김종대 의원님을 위해서 또 후원도 보내셨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하고 얘기하면 그냥 시간이 막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모자라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이슈합 하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슈 화합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박 원장님은 뭐예요, 이게 옷에 다른 게? 이제 유튜버입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잠깐만, 다시. 민주진영 박진영? 예, 민주진영 박진영. 무슨 뜻이? 이름이 자체가 유튜브 이름이 민주진영 박진영이에요? 예. 민주진영의 박진영이다. 진영의 진영 논리 싫다는데. 저 진영 논리에 충실합니다. 진영 논리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저 진영 논리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유튜브는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해야 많이 모여. 아,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진영이라는 것이 네.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확대돼서 늘 국민과 함께하는 진영으로 커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독자 좀 많아졌어요? 한 3만 명 다 돼갑니다. 벌써? 엄청난데? 언제 했는데? 7월 중순에 했나? 7월 말에 올해 했나? 7월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아졌어요? 네네. 내용이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좀 알려줘봐. 사람들이 찾아서 보게, 가서. 그냥 보게. 민주진영 박진영 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요? 뭐 일주일에 영상을? 2번 올리고 두 번 있습니다. 올리고. 네. 혼자? 네, 혼자 집에서 합니다. 아, 나도 한번 해볼까? 네. 좋아, 알았어. 아니, 그 덕분에 내 것도 좀 광고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김철근 TV 지금 운영하고 아, 있는데요. 김철근 네. TV. 제가 근데 양쪽을 다 비판하다 보니까 네. 진영에 속하지 않아갖고 구독자가 잘 안 늘어요. 그러네. 아. 네, 오히려 앞으로 좀 진영에 나도 좀 속해보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그때는 한 가지 가르쳐 드리자면요. 네. 양비론이라기보다 한쪽을 편들고 한쪽을 비판하고 양쪽으로 세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특히 그 양비론은 양비론은 아니에요. 양비론은 절대 저는 정치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양비론은 아니고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 그렇죠. 꼭 전부 다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설명하다 보면은 애매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어쨌든 두 분하고 함께한 이 시간 참 좋습니다. 두 분이 워낙 깊이 있게 해박한 지식으로 이 상황을 분석해 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어가지고 실제 그게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맛도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공산 전체주의, 이제 공산 전체주의까지 나왔어요.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질타한다 이러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관 위원장은 김만배의 인터뷰는 국기문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보면은 나는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거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김철근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념 논란 같은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그렇죠. 너무 심하죠. 일이죠. 그리고 납득이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러니까 집권하는 세력이 공산 전체주의 그다음에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뭐 이렇게 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공산 전체주의 쪽 같고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 국민들을 갈라쳐서 지금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앞으로 선거를 봐도 그렇고 그 현실적인 정치적 상황을 봐도 그렇고 지금 집권 1년 간 넘었는데 네. 지지율을 보면 30% 초중반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면 네. 집권당은 사실 민생과 경제, 외교를 통해서 득점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그렇죠.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가능하면 메시지는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 일반적인 평균적 인식에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국민 그 평균적 인식에도 도저히 맞지 않는 극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그런 거에 소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왜 내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네. 특히 올해 들어서 3월 달부터 이른바 친일 행보 있잖아요. 네. 일본에 관련된 여러 많은 행보들과 메시지들이 네. 국민들의 감정을 완전히 상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100년 전에 항일 무장투쟁에 했던 그런 그 여러 분들 5분의 흉상을 전부 다 철거한다고 했다가 네.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유족들이 없는 한 분이잖아요. 홍범도 장군 흉상만 다른 곳으로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예? 독립기념관에서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결국은 어디 무슨 뭐 창고 같은 데에다 그렇게 갖다 놓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보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건데 네. 이게 뭐 일부 언론은 이렇게 분석도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의 빅픽처 아니냐. 무슨 빅픽처라는 이른바 게? 혐오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해서 투표율을 떨어뜨려서 중도층과 무당층, 예? 정치 혐오. 예, 예. 정치 혐오를 심하게 느끼게 해서 중도층과 무당층이 투표를 안 하게 해서 결국은 네. 극렬 지지층끼리 선거를 하게 되면 보수층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전략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무조건 거죠. 선거는 지게 돼 있어요. 아,
정말 미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 국민의 이제 60% 정도가 무조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면은 대한민국 전국을 국가보안법의 감옥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런 사고 아닙니까? 저도 우리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게 처음에는 전략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전략적인 게 아니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스라이팅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사례가 생각납니다. 네. 러시아가 망할 때 라스푸틴 무속 신앙을 퍼뜨렸던 사람이죠. 네. 두 번째는 끝없는 아부를 통해서 히틀러가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던 괴링과 괴벨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 수준 자체가 네. 밀턴 프리드만 이야기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8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40년 전에 머물러 있어요. 전두환 시절 초기에 머물러 있어요. 본인이 대학교 1학년 때 시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사고로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공산주의 세력 또는 뭐 극자 세력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은 좀 안정을 취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지금 보니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념 전쟁을 끌고 와서 내 편, 네 편을 갈라치게 하겠다는 의도로 총선까지 임할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적절한 총선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필패한다고 봅니다. 필패입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과거의 전통적인 보수 진영이 취했던 그 선거 전략으로 후퇴하는 건데 네, 그렇죠. 이른바 진영과 지역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가장 우선시되는 게 이념인데 그럼 결국은 이제 빨갱이 전략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빨갱이 전략이 먹힐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네. 변했고요. 그다음에 네. 진영과 지역구도로 가면 결국은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건데 지역구도면. 네, 네. 근데 민주당이 사실은 호남 외에 수도권과 PK 지역에서 약진을 한 20년 이상의 노력 끝에 그 지역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전략을 이렇게 썼잖아요. 호남 기반의 영남 후보론을 네, 네. 그 대선 후보를 그 내세웠죠. 예, 네. 전략적으로 활용을 했고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켰고 물론 실패했지만 0.7% 차이로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를 네.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 확장을 대부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전통적 방식으로 보수가 대응을 하면 선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거 결과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까지 4번의 전국 선거에서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 전통적 방식의 선거를 뒤집은 게 언제냐? 그건 오세훈 보궐선거 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오세훈, 박형준의 보궐선거부터 이른바 세대 확장, 세대 연합, 또 뭐 이런 그 세대 연대론으로 지역구도를 타파한 겁니다. 그래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보수 세력이 이기는 이른바 보수의 필승 전략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네. 당 장악 과정에서 이 연합군을 다 해체시켰습니다. 제1번으로 이준석의 축출, 그렇죠. 2번으로 홍- 유승민의 당대표 출마 못하게 하고 나경원, 나경원. 안철수 예. 이런 분들 전부 중도에 소구력 있는 사람들 전부 당으로부터 당 핵심으로부터 전부 배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당은 장악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민심을 얻고 선거를 임하는 데는 완전히 스스로 고립되는 연합군을 해체시키는 과정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것을 가속화시키면 정말 좋아하는 10% 15%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아주 오른쪽에 있는 분들. 네. 그렇지만 중도와 그 합리적 중도층, 얘기가 하는 예, 사람들. 중도층은 도저히 인정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핵심은 결국 연합군의 3대 축은요, 20, 30대와 중도와 호남입니다. 이 3대 축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왔는데 이 연합군이 전부 다 떠났어요. 근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안 줘요. 계속 오른쪽에 맞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지금 네.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념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서로 이제 갈라치게 하고 이분법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 나간다. 이거 부적절하다 했는데 어제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국정원에서. 아시죠? 국정원에서 뭐라고 속보가 나왔냐면은 북한이 국내 반정부 세력에다가 오염수 반대 활동을 지령했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게 그 연합뉴스에서 잠깐만 연합뉴스에서 어제 5시에 나온 기사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보 연합뉴스 속보로 국정원 국내 반정부 세력의 오염수 반대 활동 지령. 이게 뭡니까? 아주 때가 되면 이게 그 유명한 북한 천지 창조설이에요. 맞아요. 모든 건 다 북한이야. 북한 천지 이거 창조설. 발음도 웃겨 안 웃겨? 어렵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웃기죠.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제가 8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그리고 국가기관조차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40년 전으로 퇴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댓글이 더 웃겨요. 보세요. 한국인들 지적 수준을 뭘로 보는 거냐. 그럼 국민의힘이 2년 전에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표결 내고 한 것도 북한 지령이냐. 그 다음에 국민 절반 이상이 반정부라면 정부가 떠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18살입니다. 덕분에 가만히 있다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북한도 왔다 갔다 한 성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건 뭐 80년대 독재 정권입니까? 오염수라고 하면 용산으로 넣게요? 이런 얘기하고, 야, 국민의힘은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는 당이라는 뜻일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별별게 다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왜 저런 지령을 할까요? 뭘 하자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박해. 그 북풍이잖아요, 북풍. 네, 그러니까 옛날에 80년대 때 네. 했던 그거를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고. 사실 이제 먹히는 시기가 안 지났잖아요. 먹히지, 당연히. 그리고 학습 효과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미 체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죠. 끝났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월한 지위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죠. 그럼요. 이미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요. 그다음에 그 GDP를 보면 거의 4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1인당 GDP는 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요. 우월한 지위가 있고 특히 20, 30대가 북한 김정은이 하는 걸 보면 비웃어요. 예? 설득이 이 얘기가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얘기까지 해요. 보수 진영의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 방송 틀어줘라. 오히려 그거 보면 우리가 더 웃을 거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국정원에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홍범도 동상 흉상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야 너무한다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또 가만히 있다가 나서지 마라. 왜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냐? 이래서 또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전정건 씨를 열심히 찾아서 전정건 씨가 나타났는데 싸운 거예요, 둘이. 왜 이러는 겁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나서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들인 거지 않습니까? 네. 홍범도 장군의 모시려고 유해가 고생했어요. 노태우 정권 때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노태우 맞아요. 정권 때부터 추진했고 중간에 이제 북한과의 경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모셔온 유해인데 이런 홍범도 장군을 욕보이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이고, 나 진짜. 게다가 이제, 몰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얼마나 또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막 잔뜩 올라가는지 제가 보고 좀 경악을 했는데, 좀 점잖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 농성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계속 많습니다. 비명계에서는 또 단식 왜 하냐. 대표가 단식 같은 거밖에 할 게 없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민주당은 왜 그러는 겁니까, 맨날. 뭘 하면은 맨날 싸우고. 단식 농성을 비판하는 사람은 현재까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내에 네. 딱 한 명밖에 제가 없었습니다. 어제 이상민 의원 그 인터뷰 보고 깜짝 놀라서 그만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어,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고 싶은 거죠. 아, 밖에를? 예, 밖에 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당에서 떠나고 싶은 예, 거예요? 명분 축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러면 그런 국민의힘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아. 그런 의심이 들고요. 단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내면의 이야기를 하나 좀 예, 해드리자면요. 해주세요. 예. 저를 비롯하여 주위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강력한 투쟁을 주문하는 아마 수많은 요청들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국정감사를 열심히 해서 한 해 소득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예산 많이 땄다는 플랜카드도 걸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든 말든 그다음에 장관하고 싸워서 언론에도 한번 나가고 이런 욕심들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대표가 그러면 나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찾다 보니까 혼자서는 단식을 찾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건강이 매우 안 좋아 보이던데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단식을 왜 했는지 우선 저부터 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뭐
야당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겠나 이렇게 고민을 했을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소환 시기를 갖고 이재명 대표 측과 얘기가 계속 오가고 네네네.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뭐야 검찰 소환 시기를 앞두고 갑자기 웬 단식? 예? 이게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크게 걸었죠. 사실은 윤 정부에 대해서 뭐 사과도 하고 뭣도 하고 하라 했는데 결국은 닥쳐 있는 건 검찰 소환 문제가 있어갖고 다 희석돼 버려요. 희석되고 결국은 진정성이 별로 안 보이는 이런 구조가 되고 제가 보기엔 또 단식하는 와중에 물론 뭐 상대는 모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뭐 왜 자문 대표실에 가 자냐? 그다음에 뭐 또 이상한 네, 뭘 실제로 먹냐? 뭐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꼬투리를 잡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쿨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세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그 잡음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출구 전략도 마땅치가 않아요. 뭐 하나라도 뭐 결과물이 좀 나와야 그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용산이나 여당이 대하는 태도로 봤을 때는 거의 무시 전략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성과 없이 그냥 병원에 실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우리 제가 조금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검찰 소환돼 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 실장님은 저는 많이 소환돼 돼봤죠? 저번에 조사 받으셨잖아요. 예, 일반인들도 일정 조정 다 합니다. 저도 최근에 조사받고 했었는데 일정 조절 뭘 또 조사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일정 조정 다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주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 대표만 누리는 특권은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10시간 조사받고 마지막 사인까지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또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에서 쇼하는 거예요. 영장 치기 위한. 할 것도 없는데. 예, 그 하나의 그 스토리텔링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단식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1980년, 40년대에 YS가 단식할 때 네. 군사 정권에서 숨어서 빵 먹는다라고 소문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전두환 시절에도 민정수석이라든가 정무수석 이런 참모들을 파견해가지고 YS의 단식에 대해서 건강을 걱정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가깝게는 2017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할 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방문해서 위로하고 수용의 뜻을 밝혀가지고 종료가 됐습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안 해보신 분들 모르실 겁니다. 한 4, 5일 넘어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힘들어요. 진짜 맞아요. 힘들어요. 네. 목숨 내걸 가는 겁니다. 3일 넘기기가 제일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 조롱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혹시나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단식했을 때 민주당에서 조롱하는 누군가 있었다면 그 제가 여기서 사과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마 그때도 민주당의 지도부가 조롱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지도부는 해결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되는 이번 겁니다. 지도부는 너무 좀 민망하게 엄청나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저기 용산에서 지금 야당 대표에 굶어 죽든 말든 관심 없으니까 똑같이 공천받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마지막 탈출구는 뭔가 하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국민항쟁입니다. 국민항쟁의 하나의 전성구도가 만들어지면은 단식을 종료할 수 있는 저는 명분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항쟁의 전선체는 87년 6월 항쟁 때 있었던 국민운동본부 같은 각계각층이 연합해서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하나의 모임이 만들어진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언제 싶습니다. 그만두냐고요. 언제.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제야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네. 이재명 대표 단식을 위문하러 오고 있고요. 조만간에 뭐 중도적인 쪽에서 역할을 하셨던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위로하고 이렇게 방문한다면은 그때는 전 국민적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동조 릴레이 단식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같이 손을 잡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 박진영 부원장 그 얘기를 그게 지금 하는 것 같죠? 국민운동본부입니다. 예. 87년도에 있었던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냈던 동력이 YS의 23일간의 단식이었습니다. 네, 23일이나. 네. 자, 마지막 이거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 지역 출마하겠다 이러면서 제3지대 기류가 움직이고 있어요. 금태섭, 양향자 등등 신당 움직임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뭐 얼마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나한테 대구 가서 하라 그러면 제일 나쁜 놈하고 싸우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금 되게 강하게 뭔가 어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일단 그 제3지대 정당이 네. 그 태동할 수 있을 만한 그 토대는 좀 있는 거죠. 토대는 있다. 왜냐하면 무당층이 급속히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1당과 2당이 그 적대적 공생 관계로 서로 반사 이익만 노리는 네.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급한 게 사실은 민생 경제 이런 분야인데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죠.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막 네.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고 일당 2당이 싸우는 구조, 정쟁만 일삼는 이 구도에 국민들이 굉장히 그 지겨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른바 대한 세력을 갈구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일당 2당이 싫다는 것까지는 일단 됐어요. 돼 있는데 그게 30%가 넘는 건데 여기서 그럼 대한 세력이 누구냐라고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실제로 대한 세력이 될 만한 구심점이 있는 사람으로 네. 이렇게 쫙 몰릴 수 있는 이런 건 보이지 않는 거죠. 뭐 물론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양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제3지대 깃발을 들기는 했으나 그쪽으로 모여서 제3지대의 힘을 발휘할지 여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제3지대라는 게 결국은 성공하려면 1지대 내지 1당 또는 2당을 완전히 대체해서 그 진영을 그 갈아치워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랬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결국은 보면 보수 진영에 대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의 관심을 가지고 언제 움직이나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내가 선장이었는데 내가 선장 키를 빼앗기고 쫓겨났다. 네. 나 다시 이 배를 찾겠다. 그러니까 내부 투쟁을 지금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부 투쟁의 진행 정도나 상황을 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는 역사 앞에 섰고 대지하고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라. 뿌린 자가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두구육이니까. 양두구육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입니다. 본인의 그 잔머리로 세대 교체론이라는 그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당선에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듭을 풀어야 될 사람은 바로 이준석 대표다. 나이 젊지 않습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불의와 그리고 역사적 퇴행을 막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울 것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1등 공신이었는데 내팽개쳐지고 참 정치라는 게 참 잔인하군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10년 주기의 정권 교체가 5년으로 단명된 건 민주당 잘못입니다. 속고 대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사이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구독 이벤트 다시 말씀드립니다. 3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인데요. 손편지 100일장 경이로운 영심 제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뉴스인사이다 앞으로 손편지나 그림 엽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옛날 라디오에 사연 보내주시듯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제는 자유롭습니다. 뉴스인사이다 시청평, 바라는 점, 뭐 진행자에게 하고 싶은 말, 개인적인 사연, 뭐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주제를 가지고 뭐 집에서 부부싸움한 얘기도 좋고 엄마 사랑해요도 좋습니다. 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 마포구 적어주세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여기 합정역 옆이거든요. 합정동 379-10 3790 3하고 7하고 더해가지고 90이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379-10번지 이토마토 빌딩 3층 이 토마토 빌딩 3층에 뉴스토마토 담당자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9-10 이 토마토 빌딩 3층 뉴스토마토 담당하시는 분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마감 기한은 2023년 9월 15일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고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굿즈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립톡 이거 되게 예뻐요. 그리고 텀블러, 고급 메모지 등등 많이 있고요. 또 저희도 또 다른 이벤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경이로운 영심 덕분에 30만 됐으니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좀 귀찮겠지만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이런 감성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영심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영친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애정 쏟아주시면 그만큼 보답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많이 감사드리고요. 사연 뽑히신 분에게 고급 메모지, 그립톡, 텀블러 등 어디서도 팔지 않는 한정판 뉴스인사이다 굿즈 보내드리고요. 자, 여러분들하고 또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최진봉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